헌책방 기담수집가 첫 책을 그 자리에서 단숨에 읽었던 여운과 설렘으로 두 번째 상자를 서점에서 구매해 오는 내내 자전거 가방 안의 기담들이 좀 더 페달을 빨리 밟지 하며 재촉하고 두근거리게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속 개수나무입니다. 모든 책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그 책이 한 번 더 특별해지는 순간이 있다. 누군가 책을 읽어주었을 때다. 책은 다 같은 책이지만 어떤 사람의 손에 다 책장이 넘겨지면 새로운 이야기를 품은 책이 된다. 독자와 책이 만나면 세상 무엇과도 같지 않은 멋진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나는 이 순간이야말로 책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마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마법 같은 장면은 공장에서 방금 나와 서점에 진열된 책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누군가가 읽었던 책, 손길이 자주 닿아 표지가 반질반질해진 책, 그리고 삶의 어느 한 시절에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책만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는다.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끌려 나는 10수년 동안 헌책방에서 일하고 있다. 헌책방에 쌓인 책들은 저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조용히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린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길을 끌어당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들른 헌책방에서 이상할 만큼 어떤 책에 이끌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태 전혀 관심 없던 책인데 유달리 그날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던 것일까? 그건 분명 책이 우리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 그 자리에서 당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린 것이다. 지금은 살 수 없는 책을 찾기 위해 헌책방에 오는 손님이 많다. 대개는 오래전에 출판되어 이미 절판된 책을 구하기 위해서지만 때로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어떤 책 한 권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몇 달 혹은 몇 년씩 책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나는 지금의 헌책방에서 일하기 전 다른 헌책방의 직원이었을 때 오래된 책을 찾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신 한 어르신과 만난 것을 계기로 책과 사람에 얽힌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어르신은 젊은 시절 첫사랑에게 연애 편지를 쓸 때 참고했던 책을 찾고 있었다. 아쉽게도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의 애틋한 마음만큼은 평생토록 남아있는 노인이 된 한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져주었다. 찾아들인 책을 받아들고 가만히 쓰다듬던 그 노인은 소년처럼 곱게 웃었다. 몇 년 뒤 나는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 골목에 작은 헌책방을 만들었다. 거기서 책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한편으로 손님들에게 책 찾는 사연을 수집했다. 책에 얽힌 이야기가 별것 있겠는가 싶었지만 들어보니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랍고 기묘한 내용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손님들에게 책을 찾아주는 대신 수수료로 이야기를 받아 책으로 쓰고 싶다며 양해를 구했다. 의뢰자의 이름이나 중요한 지명 등은 알파벳 이니셜로 숨긴다는 약속을 한 다음 손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녹음하고 수첩에 적었다. 이 책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책과 사람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는 언제나 내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시트콤처럼 우스운 이야기도 있었다. 황당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그리고 추리소설처럼 미스터리한 이야기도 있다. 이번에는 2부의 중편 분량의 사연이 포함되었고 이어지는 3부의 심야 책방 기담회 시리즈도 새로 시도한 구성이라 전작과 완전히 다른 독립된 책이라고 봐도 좋다. 그러니 이 책부터 먼저 읽고 이어서 전작을 살펴봐도 괜찮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살아가는 각각의 책이다. 비록 유명 연예인이나 특별한 업적을 이룬 위인들은 아니지만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삶의 지혜를 덤으로 얻었다. 이를테면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하나다. 나 역시 돈벌이라고 하면 별로 내보일 게 없는 변변찮은 헌책방 일을 하지만 나름대로 여기서 즐거운 부분을 찾으려고 애쓴다. 산다는 건 이렇듯 무언가를 이루기보다는 찾아내려 고민하는 과정이 아닐까? 책을 찾는 손님들은 내게 그 고민의 과정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했다. 부모님의 삶과 직업을 이해하려는 한 단역 배우의 마음속 이야기를 통해 나는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외모 때문에 늘 건달로 오해받는 남자의 꿈은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 시인이다. 장애가 있었지만 평생 야구선수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 있다. 매번 같은 책을 헌책방에서 찾아 주변에 선물하던 손님도 잊을 수 없다. 활짝 웃던 그의 얼굴을 떠올리면 진짜로 살아있는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 또 한 가지 내가 배운 것은 결핍과 틈이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은 삶을 산다. 모든 게 만족스러운 사람이라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고 절판된 책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삶의 어느 부분에 채워지지 않는 틈이 있고 마음 한구석에 중요한 무언가가 결핍되었다는 걸 아는 이들만이 책의 소중함을 안다. 피터팬의 집착한 늙지 않는 사나이에 관한 이야기, 집도 없이 트럭 짐칸에서 생활하는 엘시의 사연, 학창시절 천재라고 불렸던 조각가가 삶의 밑바닥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 이 모든 것은 특별한 누군가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조금만 주변에 관심을 돌리면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일상이다. 어울려 산다는 건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은 채로 자기 곁을 내어주고 서로의 결핍과 틈을 이해하며 가만히 보듬어주는 일이 아닐까? 내가 들은 모든 이야기가 다 소중하지만 아쉽게도 여러 이유로 이번 책에는 실지 못한 사연이 많다. 글쓰기를 포기했던 신문기자가 오래 찾아다닌 해밍웨이 책에 관한 이야기, 우리 헌책방에 가끔 들르는 작가 H씨가 대학생 때 연하 남학생에게 선물로 받았다가 비에 젖어 망가진 김수영 시집, 그리고 꿈에서 겪은 사건을 언젠가 읽은 소설의 줄거리라 굳게 믿고 그 책을 찾아달라던 K씨의 기묘한 사연 등등,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이야기들도 다시 풀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책과 우리의 삶은 서로 닮았다. 둘 다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가끔은 뜻하지 않게 마음을 울리는 빛나는 순간을 만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며 삶의 소중한 시절을 책갈피처럼 마음에 담아두려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책에 나온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찬란한 삶의 한 조각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인다. 이전 권에 이어 다시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기. 아, 살아있다. 책을 수집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남모르게 서점을 돌아다니며 어떤 책 한 권만을 계속 사들이는 사람은 분명 둘 중 하나다. 그 책을 쓴 사람이거나 혹은 쓰고 싶었던 사람. 전자를 실없는 행동이라 한다면 뒤쪽의 경우 실은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서점도 서점 나름이다. 똑같은 책을 사려고 신간 서점에 가는 사람과 굳이 헌책방을 찾아다니는 것에는 확실히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헌책방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그런 손님을 만나지만 왜 똑같은 책을 자주 사느냐고 물어본 적은 거의 없다. 그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상당히 충격적인 경우도 덜어 있다. MC가 우리 책방에 처음 온 것은 아마 1년쯤 전일 거다.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 건 전적으로 내 탓이다. 나는 가게를 한답시고 자리에 앉아 있지만 손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래서야 장사라는 걸 할 수 있냐 싶기도 한데 어쨌든 하고 있다. 더구나 책을 안 사고 그냥 가는 사람이라면 손님이 문 밖으로 나가고 10초만 지나도 가차 없이 머릿속 메모리가 깨끗해진다. MC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는 30대 중반 정도 나이로 보였는데 피부가 백지장처럼 하얗고 매번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책방에 왔다. 안경은 평범한 뿔테 디자인에 노란색을 조금 섞은 렌즈가 끼워진 것으로 선글라스 용도가 아니라 눈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주문한 것 같았다. MC는 몇 달 사이 두세 번 정도 와서 말없이 책장을 구경하다가 언제 사라졌나 싶게 조용히 돌아가곤 했다. 혹시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분인가 싶어서 MC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 대답을 들으니 딱히 할 말도 없어서 대화는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 분위기가 오히려 어색해졌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자책하고 있을 때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여기 없는 책은 찾아주시기도 하나요? 네네, 가끔 그런 부탁을 하시는 손님이 있어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수수료는 얼마나 받으세요? 매너가 있는 분인 것 같다. 어떤 손님은 나한테 절판된 책을 맡겨놓은 것처럼 다음에 올 때까지 찾아놓으라고 명령조로 말하기도 한다. 수수료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드물다. 수수료까지는 아니고요. 왜 책을 찾으시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그 이야기를 수고비 대신으로 받습니다. 재미있으시네요. 색안경 너머로 눈가가 살짝 떨리듯 움직였다. 눈매가 길고 끝이 조금 위를 향하고 있어서 인상이 날카로웠으나 렌즈 색깔 때문인지 동시에 슬픈 기색이 엿보였다. 그런데 딱히 사연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어서요. MC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조금은 어색할 만큼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하곤 그날도 책을 사지 않은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 그녀가 다시 책방에 온 것은 2주 정도 뒤였다.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모자와 안경을 썼으므로 손님을 알아보고 내가 먼저 인사했다. 행복한 책 읽기라는 책 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 그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에는 이미 그 책이 들려 있었다. 평론가 김현 선생 책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눈으로 MC 손에 있는 책을 가리켰다.
혹시 갖고 오신 게 그 책 아닌가요? 그녀는 찾는 책이 이미 자기 손에 있는 걸 몰랐다는 듯 놀라며 책을 내게 보여줬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책. 이걸 찾고 있어요. 바로 아시네요. 그럼요. 그런 책은 표지만 봐도 압니다. 헌책방에서는 워낙 인기가 많은 책이니까요. 전국의 헌책방을 대상으로 베스트셀러를 집계한다면 행복한 책 읽기는 톱10 안에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대형 신간 서점의 시시한 베스트셀러 순위하고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죠. 일단 나오는 대로 말은 내뱉었지만 너무 헌책방 편에 기울어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급히 속으로 반성했다. 그런 책인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다른 헌책방에도 이 책은 거의 없던걸요? 그럴 만도 하죠. 헌책방의 책들이란 다시 말해 누군가 팔고 간 책이니까요. 인기 있는 책인데 헌책방이 없다는 건 사람들이 그 책을 팔지 않고 소장한다는 뜻이겠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여자는 이가 살짝 보일 만큼 엷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라도 웃은 게 내 기억으론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왜 이미 갖고 계신 책을 또 찾으시는 건가요? 그야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들려주면 책을 찾아주신다면서요. 지난번엔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말하지 못할 이유도 아닌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정작 말하고 나면 별것 아니었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선 이쪽으로 앉으시죠. 따뜻한 보이차 한 잔 드시겠어요? 나는 MC를 탁자로 안내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찻잔을 손바닥으로 감싸고서 차를 마신 뒤 내가 먼저 물은 것도 아닌데 자기 이름부터 말했다. 혹시 예전에 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라리 잘 됐네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라고 말했다. MC는 2002년에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작게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운이 맞물려 돈을 많이 벌었다.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대문 의류 상가에서 몇 년 동안 일했다. 처음엔 거기서 몸으로 배운 영업 전략을 인터넷 판매에 활용해 보자는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했다. 거의 반쯤은 재미로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 터졌다. 그때 제 이름이 여기저기 많이 나왔어요. 인터뷰도 하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성공한 밀레니엄 시대의 젊은 사업가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소개됐을 정도였으니까요. 뭣도 모르고 시작한 사업으로 뜻하지 않게 유명인이 된 거죠. 몇 년 후엔 직원이 20명까지 늘었어요. 직원이 20명이라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인걸요. MC는 나의 놀란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다는 걸 자랑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가끔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내 경험상 돈 많은 걸 자랑하는 사람치고 진짜로 돈이 많은 이들은 없다. 부자는 자기 입으로 부자라는 걸 굳이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가 부자인 걸 안다. 사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잘 살피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MC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는 동안 몸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정말로 눈치채지 못했다기보다는 몸이 아픈 걸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한 10년 정도 그렇게 살았으니
몸이 망가지지 않았다면 더 이상한 거겠죠? 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아무 말도 대꾸할 수 없어서 가만히 듣기만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날도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자고 일어나 간신히 씻은 다음 바로 의자에 앉았다. 문득 속이 안 좋은 기분이 드는가 싶어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변기에 앉은 그녀는 위아래로 동시에 피를 쏟아내고는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천만다행으로 정신을 차린 MC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내과가 있다는 걸 기억해냈다. 수건으로 얼굴과 옷에 묻은 피만 대충 닦은 다음 휘청거리면서 비상계단으로 걸어갔다. 그때까지도 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힘겹게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유리문 안쪽에 있는 벽시계를 보고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시계바늘은 5시를 조금 넘긴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건물 청소 용역 회사 직원이 복도에 쓰러져 있는 MC를 발견한 건 그로부터 30분이 지난 후였다. 의사 말로는 암덩어리가 이미 너무 많은 장기에 퍼져서 처음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알아내기 힘든 상태라고 하더군요. 죄송하지만 차 한 잔 더 주실 수 있나요? 보이차라고 하셨죠? 맛이 좋네요. 따뜻하고요. 힘드시겠네요. 치료는 계속 받고 계신 건가요? 새로 우려낸 보이차가 담긴 잔을 받아든 MC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수술 시기를 이미 한참 전에 놓쳤다는 게 의사의 판단이었다. 무슨 방법이든 써보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란 말을 마지막으로 듣고 병원 문을 나섰다. MC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소문난 점집을 찾았다. 무당은 놀랍게도 그녀가 암에 걸렸고 살 날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맞혔다. 바로 그 순간 MC는 홀린 듯 무당에게 사로잡혔다. 무당은 그녀에게 구술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부적을 써주겠다면서 또 큰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무당의 말대로 하니 정말로 몸이 조금은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점집에 다녔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반년 사이에 10억 가까운 돈을 무당한테 줬습니다. 그 즈음엔 회사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저는 그야말로 무당의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만 했죠. 그런데 얼마 못 가 무당의 비밀을 알고는 경악했어요. 그런 유명한 무당은 회사처럼 조직이 있더라고요. 점집에 찾아가기 전 내부에서 벌써 철저하게 제 뒷조사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 무당이 뭐든 척척 알아맞힌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암세포는 전보다 더 크고 넓게 퍼져 있었다. 의사는 이제 정말 아무 방법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의사의 조언은 하나뿐이었다. 마음을 편하게 갖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을 찾아서 경험해 보라더군요. 돈도 많이 버셨으니까 제 생각엔 못 해본 일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 물음에 MC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처음엔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멋진 자동차를 타고 외국으로 여행도 다니면서요. 그런데 돈이 오히려 족쇄가 될 줄은 어찌 알았겠어요. 놀라지 마세요. 의사가 상상하던 일을 해보라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였게요? 글쎄요. 설마 마라톤, 풀코스 완주 같은 건 아니겠죠? 아니요. 책을 읽고 싶었어요. 안경 너머로 MC의 눈가가 또 살짝 움직였다. 고등학생 때 이후로 책을 전혀 읽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요. 그녀가 책 읽기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텐데 자신의 운명만 이렇게 가혹하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처음 몇 주 동안은 소설을 많이 사서 읽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점에 갈 때면 마음이 가볍고 즐거웠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삶이나 세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책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당연하게도 그들 역시 자신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고 고통받는다는 걸 알았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절망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어떻게든 삶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고민했다. MC는 서점에 갔을 때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이해했다. 아무리 외로운 사람이라도 끝내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그러다 제가 정말 멋진 책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게 행복한 책 읽기랍니다. 제목부터 정말 멋지지 않나요? 훌륭한 책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합니다. 그 책을 쓸 무렵 김현 선생은 그리 행복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행복한 책 읽기는 평론가인 김현이 쓴 일기를 모은 것으로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내용이 단행본으로 엮여 나왔다. 일기는 1989년 12월 12일에 쓴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듬해 6월 27일 김현은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 일기는 그가 스스로 죽음을 직감하던 그 즈음부터 기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원고에 직접 달아놓은 제목이 행복한 책 읽기라니 아이러니하다. 저하고 똑같을 순 없겠지만 실제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쓴 책이라는 점에 무엇보다 마음이 끌렸어요. 그런데 갖고 계신 책은 표지를 보니 초판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 책은 스테디셀러라서 언제든 서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오래된 책을 찾으시는 건가요? MC는 놀랍게도 이 책 초판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사실이었다. 믿기 힘들겠지만 책 얘기를 할 때마다 반짝이는 MC의 눈을 보면 누구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초판이 1992년에 나온 걸 알고 재미삼아 헌책방에 그 책이 있는지 찾아봤죠.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두어 달 만에 한 권을 발견한 거예요. 어찌나 기쁘던지 이미 읽은 책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어요.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상하게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말한 다음 MC는 가져온 책을 펼쳐 내게 보여줬다. 여기에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한 문장을 짚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12월 12일 일기의 맨 끝자락에 김현은 이렇게 썼다. 아, 살아있다. 당연히 이 문장은 전에 읽은 책에서도 봤던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게 기뻤어요. 마치 누군가 큰 소리로 살아있다고 외치는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저는 기뻐서 몸이 들썩일 정도로 웃었어요. 그러고 한참 있었는데 실은 웃는 게 아니라 울고 있더라고요. 묘한 경험이었어요. 분명 기뻤는데 그렇게나 눈물이 흐르다니. 이런 경험을 한 뒤로 MC는 행복한 책 읽기 초판을 찾으려고 헌책방을 순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녀는 확실히 순례라는 말을 썼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치유받았다는 걸 믿어요. 초판 대여섯 권을 찾은 다음 병원에 다시 갔는데 의사도 제 몸에 생긴 변화가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물론 아니지만 암세포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러니 바로 이 책이 저의 선물이 아니겠어요?
성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니까 순례길이죠. 점집에 10억을 내주고도 전혀 변하지 않았던 증상이 5천 원짜리 낡은 책으로 나아졌다는 건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기분 탓만은 아니니라. 분명한 건 그녀가 살아있다라는 감정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다. 그것은 그저 죽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다. 언젠가 MC가 또 우리 책방에 들렀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살아있음은 삶이 있음을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최고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삶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녀는 이제 아주 드물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책방에 온다. 최근에 만난 MC의 얼굴은 도저히 암 환자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책을 찾는다. 내가 찾아준 것만 해도 3권이나 된다. 그런데 책을 다 어떻게 하시나요? 똑같은 책이 열을 맞춰 책장에 가지런히 늘어서 있는 장면을 상상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저는 한 권만 가지고 있어요. 책을 찾으면 모두 선물하거든요. 병원에 갈 때마다 저하고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을 찾아뵙고 책을 드려요. 다들 책을 받으면 좋아하세요. 세상엔 책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다. MC처럼 같은 책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나 역시 일본 작가 시마다 마사히코의 소설 미확인 미행물체를 한동안 찾으러 다녔었다. 그 책에는 나와 함께 헌책방에서 일했던 제이형에 관한 삶의 이야기가 얽혀 있다. 책은 보통 한 사람이 쓰지만 그 책은 읽은 사람에게 저마다 다른 삶의 이야기를 흔적처럼 남긴다. 나는 MC의 병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기적을 기다리는 건 아니다. 어쩌면 그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저는 언젠가 죽겠지만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아, 살아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최근에 헌책방을 찾은 MC가 내게 한 말이다. 살아있는 삶. 이처럼 귀한 깨달음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산다. 혹은 그 대답이 돈이나 인기, 돌처럼 단단한 권위에서 비롯된다고 잘못 안 채로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괴롭힌다. 때로 작고 초라한 책 한 권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는 인생이 답이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책 속의 작은 문장을 쉽게 지나쳐버리곤 한다. 달님들은 펜팔을 해보셨나요? 수수께끼의 펜팔 친구 얘기는 저의 펜팔 기억을 떠올려 주었답니다. 요즘엔 셀폰과 SNS가 있어서 펜팔을 추억의 용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엔 국군 아저씨께 위문 편지 쓰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잊히지 않는 문구 소재가 있어요. 김장하려고 미나리 사면 뿌리 부분에서 10cm 정도 남기고 잘라서 항아리 뚜껑이나 예쁜 유리 그릇에 물을 부어 담가 놓으면 새싹이 돋아 관상용도 되었다가 아버지 추어탕에도 올려지기도 하던 예전 어머니들의 알뜰살뜰 삶의 지혜. 그 싹이 오를 때 참 예쁘거든요. 감성 가득 소녀는 미나리 싹을 예쁘게 묘사해서 첫 인사말을 썼죠. 그 문구가 좋다며 답장이 날아왔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주소도 없이 받는 이에 국군 아저씨께 라고 썼는데 왔으니까요. 이 책에서 시험 공부할 때처럼 최선을 다해 썼다고 했는데 저 또한 문장도 글씨체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제 키보다
물론 작겠지만 그때의 기억으로는 제 키만한 하얀 너구리 인형이 왔어요. 덕분에 군 생활에 위로가 되었다면서 제대 선물을 제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책 덕분에 저는 그 시절 소녀가 되어 잠시 행복에 겨웠답니다. 또 행복을 주는 사람, 해바라기 악보집 얘기를 보곤 순식간에 영화 필름처럼 스친 것이 해바라기의 LP판이에요. 저도 정말 좋아해서 매일 들으며 상상의 나라를 펼치곤 했죠. 책과 음악은 정말 친밀한 관계란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책을 읽고 나면 그 책에 어울리는 음악을 듣곤 하는데 그땐 LP로, 요즘엔 그보다 감성은 좀 떨어지지만 풍성하고 다양한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보부상 H씨가 너무 상상이 되고 책 속에서 나온 실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세상 시름을 잊게 하는 순수한 괴짜 아저씨. 3달 동안 한 일은 돈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아닌 사람으로서 진심을 닫게 하는 책과 사람의 오작교 같은 보부상 H씨와 윤성근 작가님이 존경스럽고 멋지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겨 오늘은 더 많이 행복했답니다. 달님들도 진심이 닿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